안녕하십니까. 대구한의대학교 임상병리학과 강효찬 교수입니다. 이번 강의는 저희가 의료기기 규제과학 전문가에 대한 시험 교과목 중에 하나인 임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착용하고 있는 스마트워치, 그리고 안마의자, 그리고 체온계, 그리고 임플란트, 이런 모든 우리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전부 의료기기라고 하면 믿어지시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에 정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 기계, 장치, 재료, 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 장에서 살펴볼 건데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들을 말하게 됩니다. 다만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기구 중 의지, 보조기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의료기기법 제1조에 명시가 되어 있으며 아울러 소프트웨어가 추가로 들어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디지털 헬스케어 그리고 디지털 의료기기에 대한 개념에 대한 규제를 위해서 의료기기의 범위가 넓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료기기의 4가지 호에 대한 자세한 제품들입니다. 1호,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을 말하며 2호, 상해 또는 장애를 진단하고 치료하고 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들. 3호,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하거나 대체 또는 병행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들. 4호, 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들. 이러한 모든 제품들이 의료기기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의료기기의 등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의료기기는 하나의 등급이 아니라 잠재적 위험성에 따라서 1등급과 2등급, 3등급, 4등급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는 4등급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일본과 중국도 역시 4등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3등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등급이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등급입니다. 1등급은 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는 의료기기에 해당합니다. 자, 이러한 의료기기는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혀를 누르는 설자라든지 체온계 이러한 것들은 1등급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2등급은 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혈을 위한 혈액을 보관하는 혈액냉장고 이러한 기구들은 2등급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3등급, 중등도의 잠재적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 예를 들어서 인공호흡기와 같은 의료기기는 3등급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등급은 고도의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에 해당하며 대부분 이식형이나 아니면 빠른 진단이 필수적이거나 아니면 인체의 위해성이 높을 때의 4등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4등급이 가장 위험성이, 즉 위해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1등급이 가장 높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의료기기는 4등급이 가장 위험성이 높은 등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임상시험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임상시험은 인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 약물과 같은 특정 방법의 치료 또는 예방적 효능을 평가하는 실험적 연구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흔히 대학병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임상시험에 참가하는 시험자를 모집하는 공고를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직접 얻거나 또는 사람에게서 유래된 것을 검체로 하여 얻은 자료를 활용하는 모든 연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체자원은행이 국가 주도로 해서 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체자원은행에서 사람에서 유래한 조직이나 혈액을 분리해서 보관을 하면서 임상시험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기기의 임상시험은 어떨까요? 의료기기는 사람에게 적용해서 안정성과 유효성에 대한 자료를 얻고자 실시하는 연구입니다. 의료기기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임상시험, 의약품에 대한 임상시험과 의료기기에 대한 임상시험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비임상시험은 없느냐? 있습니다. 비임상시험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니면 세포를 대상으로 하는 시험에 해당하는데, 의료기기나 의약품에 기계, 장비 혹은 세포 등을 적용하여 임상시험을 하기 전에 시행하는 시험이 비임상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림에 보면 끔찍하게 아기들의 팔다리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은 임상시험의 필요성이 제기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독에서 개발한 탈리도마이드라고 하는 약 성분이 들어가 있는 약이 결국은 이러한 아이들을 유발하게 되었습니다. 서독에서 만든 탈리도마이드 성분의 약은 초기에 개발 목적은 진정성 수면제입니다. 그래서 잠이 밤에 잘 안 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수면을 잘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약이었는데,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 없이 누구나 구매를 해서 복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임산부들이 이 약을 복용한 이후에 입덧이 진정이 되었다, 입덧이 없어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1950년대에서 60년대 초반까지 이 탈리도마이드 성분의 약을 임산부들이 입덧 때문에 많이 복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입덧이 진정이 되었지만 입덧이 진정된 대가로 곤혹한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자신이 출산한 아기가 팔다리가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 제약회사는 그 이후에 임상시험을 제대로 했느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자기들은 임상시험을 제대로 했다, 제품 개발이 제대로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법적인 문제로 다투게 되었는데요. 결국은 이 회사가 모든 보상을 해주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 탈리도마이드 성분이 들어간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임상시험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임상시험이 필요하다, 그래서 임상시험이 시도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연구와 진료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는 거죠.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것도 연구활동, 연구행위라고 볼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 진료행위는 개별 환자의 상태를 호전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개별 환자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방법을 의사가 선택을 하는 것이 진료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연구활동은 연구 결과를 일반화할 목적으로 우선 가설을 수립을 하고 연구를 통해서 시험을 하는 활동을 연구활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활동은 연구계획서의 연구 목표와 질문, 방법들을 정해서 기술하고 이에 따라서 연구를 실시하는 것이 연구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상시험의 원칙은 신뢰성과 과학성, 윤리성,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시행이 됩니다. 이 세 가지가 톱니바퀴처럼 서로 어울려서 완벽하게 이루어질 때 비로소 임상시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뢰성과 과학성, 윤리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뢰성입니다. 의료기기 시험기간 관리 기준을 준수하고 있느냐? 뒤에 알아보시겠지만 KGCP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임상시험 관리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조하는 모든 의료기기들은 이 KGCP를 준수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뢰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연구의 품질 관리를 통한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시험용 의료기기의 품질 보증, 우리가 어떤 물품을 사더라도 그 내부에는 품질 보증서가 있습니다. 의료기기 역시 품질 보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내용들은
결국은 신뢰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학성입니다. 과학적이고 계량적이고 연구 방법이 올바르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실험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임상시험이 통과되었다, 인정이 되었다,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선행연구자료, 그리고 비임상적 자료와 선행연구자료를 포함한 이 모든 선행연구자료를 통해서 연구의 안전성과 타당성이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 및 분석 방법이 제시가 되어야 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윤리성입니다. 이 윤리성은 전 임상 연구를 통한 임상시험의 타당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 윤리에 대한 부분도 있고, 우리가 윤리를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 비단 사회생활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기에 관련된 임상시험을 하는 데에서도 윤리성이 필요합니다. 피험자, 즉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이 피험자의 인권보호와 안전, 복지가 보장이 되어야 하고, 피험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함께 동의서를 확보를 하여야 합니다. 원본은 연구자가 보관을 하고 사본은 피험자에게 보관을 하도록 하여서 이 윤리성을 확보를 하여야 하며, 피험자가 처음에 임상시험에 참여하겠다라고 했는데 참여하다 보니 시간도 안 되고 여건이 안 돼서 못할 것 같다라고 했을 때 탈락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게 피험자의 자발적 참여와 동의서 확보, 탈락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부분들이 바로 윤리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연구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정당성 확보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임상시험은 정당하다, 즉 윤리적으로 시행이 되었다라고 정당성이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IRB의 심의를 통한 객관적 윤리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임상시험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임상시험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에 임상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IRB에 대한 내용은 뒤에 가서 배우시게 될 건데요. 이 IRB의 심의가 결국은 윤리성 확보의 가장 큰 심사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고, IRB 심의가 통과되지 못하면 임상시험도 못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임상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 요소로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째, 신뢰성. 둘째, 과학성. 셋째, 윤리성.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다음, 단계별 의료기기 임상시험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시험의 종류는 분류하는 목적에 따라서 종류가 정말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단계별 의료기기 임상시험의 종류입니다. 자, 개발 중,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중간에 시행해야 되는 임상시험과 분목 허가용. 그러면 이 분목 허가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제품이 생산되고 난 다음에 또는 생산 과정 중에 하는데, 이 분목 허가용의 임상시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판 후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발 중에 시행하는 임상시험은 탐색적 연구가 있습니다. 개발 중에 탐색을 하는 거죠. 이 의료기기가 임상시험을 시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인가, 그리고 개념 입증, 그리고 타당성. 여기서 말하는 타당성은 예비 안정성과 유효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품목 허가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정성과 유효성이 성능을 입증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연구가 확정 연구에 해당되며 이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판인데, 안전성에 관한 연구와 신의료기술 평가, 보험 등재용 연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재심사를 위한 임상시험을 할 수도 있고, 마케팅을 하기 위한 임상시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판 전, 시판 후 연구 수행 전에 반드시 의료기기의 기본적인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안정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체에 따른 임상시험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주체가 되느냐에 따라서 임상시험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의뢰자가 주도냐 아니면 연구자가 주도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의뢰자 주도 임상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의료기기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회사가 기획하여 시험자에게 의뢰하는 연구, 이 연구가 의뢰자 주도 임상시험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의뢰자, 즉 의료기기 회사는 임상시험 계획서를 개발해야 하며 식약처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결과에 대한 신뢰성도 확보하고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에 비해서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은 시험자가 연구를 목적으로 스스로 기획해서 실시하는 임상시험에 해당하는 겁니다. 따라서 의뢰자 주도의 임상시험에 비해서 연구자 주도의 임상시험은 모든 책임을 의뢰자인 연구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의뢰자 주도 임상시험과의 차이점입니다. 다음, 목적에 따른 임상시험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에 따른 임상시험의 종류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연구자 임상시험이 있고 탐색 임상시험이 있으며 확증 임상시험이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자 임상시험입니다. 임상시험자가 허가되지 않은 의료기기의 안정성, 유효성 또는 이미 허가된 의료기기에 허가되지 않은 새로운 효능, 효과를 연구하기 위하여 의뢰자 없이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임상시험입니다. 이게 바로 연구자 임상시험이고 연구자 임상시험은 의뢰자가 없이, 즉 의뢰자가 연구자가 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탐색 임상시험입니다. 의료기기의 초기 안정성 및 유효성, 정보 수집, 후속 임상시험의 시험 설계, 평가 항목이나 평가 방법의 근거 제공 등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시험이 탐색 임상시험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탐색 임상시험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탐색이기 때문에 다수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소수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비교적 단기간에 걸쳐서 실시되는 초기의 임상시험이 탐색 임상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정 임상시험입니다. 임상시험용 의료기기의 구체적 사용 목적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의 확증적 근거를 수집하기 위해 설계, 실시되는 임상시험입니다. 이거는 확정적 근거를 수집하기 위한 임상시험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효한 수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시행해야 하며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피험자는 탐색 임상시험에 비해서 다수의 피험자가 참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탐색 임상시험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탐색 임상시험은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연구자나 의뢰자가 탐색 임상시험을 할 것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서 해도 되고 아니면 바로 확정 임상시험으로 넘어가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의료기기의 개발 단계별 임상연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시험은 의약품에 대한 임상시험과 의료기기에 대한 임상시험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학생들 역시 의료기기 규제과학 전문가 국가공인 자격증 시험을 대비하거나 아니면 의료기기 회사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들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의료기기와 의약품의 임상 단계는 서로 다릅니다. 의약품의 임상시험은 1상, 2상, 3상, 4상, 4가지로 나누어지는 반면에 의료기기의 임상시험은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탐색 임상시험, 즉 안정성 및 유효성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 그리고 확정 임상시험. 이 확정 임상시험은 유효성 확정 또는 품목 허가용으로 확정 임상시험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3상의 의약품에 대한 임상시험과 비교를 하면 3상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기기는 제품을 만들고 팔고 판매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판매 후, 시판 후, 즉
제품을 판매한 이후에도 끊임없이 조사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좀 더 많이 강화가 되었고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규제를 강화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를 생산을 하고 나면 제품을 판매하고 수출하기 위해서 이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규제를 완화하는 게 좋은 점도 있지만 규제를 완화함으로 인해서 인간의 생명과 관련이 있다면 이 규제 완화가 또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의료기기 개발 단계별 임상 연구입니다. 이 임상 연구에는 개념 입증 연구와 탐색 연구, 그리고 허가 목적 연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개념 입증 연구입니다. 개념 입증 연구는 새로운 개념의 의료기기를 최초로 사람에게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의료기기 회사가 의료기기 제품을 만들었을 때 처음 사람에게 적용할 때 개념 입증 연구를 하게 됩니다. 인체의 초기 안정성을 확인을 하고 유효성에 대한 예비 타당성을 확인하는 단계가 바로 개념 입증 연구에 해당됩니다. 주로 원형 제품 단계에서 실시를 합니다. 개량 제품이 나오기 전에, 즉 의료기기를 만든 다음에 좀 더 업그레이드하는 그러한 단계를 거치지 않은 원형 제품 단계에서 실시하는 게 개념 입증 연구입니다. 그리고 임상시험 기간은 주로 하나의 기간에 피험자는 5인 내외로 간소하게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 역시 의뢰자 주도, 연구자 주도 모두 가능한 임상시험입니다. 통계적 유의성이 요구되지도 않고요. 피험자가 인원수가 작고 임상시험하는 기간도 단일 기간이기 때문에 통계적 유의성을 구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피험자의 안전보호가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후속개발 결정에 중요한 어떤 근거 자료를 제시하는 게 개념 입증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탐색 연구입니다. 개념적으로 제품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의료기기에 적용되는 단계가 탐색 연구 단계입니다. 제품 개발 진도가 거의 완성된 단계, 원형에서 개량 제품이 나오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양, 생산 공정, 품질 관리, 사용성 등에서 거의 완제품에 관한, 완제품, 즉 완성품에 가까운 상태에 실시하는 임상 연구가 탐색 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추가의 설계 변경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기 때문에 탐색 연구를 통해서 용도 변경 또는 설계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 연구 시험 전 단계에 실시되는 연구가 탐색 연구고요. 품목 허가용 시험 설계의 근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연구이기도 합니다. 탐색 연구는 1개에서 3개 기관에서 이루어지며 피험자는 20인 이하로 적은 수의 피험자를 통해서 연구를 하는 게 탐색 연구입니다. 마지막으로 허가 목적 연구입니다. 이거는 확정 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는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확정 자료 확보가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마지막 단계에 이루어지는 임상 연구에 해당하는데요. 이 자료를 최종 근거로 품목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과학적 타당성, 신뢰성, 윤리성 측면에서 가장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허가 목적 연구에 해당됩니다. 선행 연구를 통하여 안정성과 유효성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 자료가 제출되어야 임상시험 승인이 가능하며 특히 유효율에 대한 통계적 근거 자료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통계를 내기 위해서는 많은 피험자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 또한 의료기관 역시 많은 의료기관이 참가할수록 통계적 유의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 3개에서 5개의 기관에서 임상시험을 실시하고 피험자 수도 60명에서 120명 정도로 많은 피험자가 동참한 가운데서 실시하는 임상연구가 허가 목적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임상시험의 종류 그리고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임상시험의 개념보다는 임상시험의 종류가 너무 방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잘 하셔서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 내용들과 연결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